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탁구 게임을 하던 이강인 선수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고참급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의 명단 제외를 요청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선수단 내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태국으로 달아났던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냐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수시로 차로 가로막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들과 여러 차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뾰로로! 아유, 아침에 그냥 눈이 낮까지 펑펑 내리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단 서울은 말짱개었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요양원에서 불났습니다. 화재 경보 울렸죠. 자, 그런데 문제는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었다는 거. 자, 직원들은 환자를 이불로 감싼 뒤에 침대를 막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대피시키고 또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대피시키고 그야말로 필사의 구조 작전. 자, 요양원 6층에는 혼자 대피할 수 없는 어르신 17분이 계셨지만 직원들의 이런 혼신의 노력 덕분에 사상자 제로. 자, 평소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 하셨다는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소방대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은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프로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강원도 할머니 댁 놀러온 조카 하유리가 사반 같이 보다가 팬이 됐어요. 건강하게 지내라고 해주세요 하신 김혜선님. 우리 신랑 이용수 씨 생일입니다. 건강하라고 해주세요 하신 진영희님.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카드 지갑 산 뒤에 필리핀 보라카이 갔는데 세관 끌려가가지고 세금 엄청 물었어요. 다들 조심하세요 하신 전은경님. 죽은 동생 대신해서 조카 뒷바라지 해서 대학 보낸 언니 배경미 씨 고생 많았다고 해주세요 하신 배경화님. 자, 횡성군청 이 주차장에 아기 고양이, 그것도 죽은 아기 고양이 사체를 버리고 도망간 양심불량 이렇게 살고 싶냐 하신 최웅규님. 자, 지난 화요일 강변 스파랜드에서 보관한 맨 윗칸 거기다 뒀던 내 목욕용품 훔쳐간 인간아 왜 그러고 살아 하신 소우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 육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지금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볼게요. 5인조 자전거 절도단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구석에 세워진 전기 자전거로 한 남성 접근 중. 핸들도 보고 미러도 보고 한참을 만지작. 자, 그런데 말이죠. 슬슬 이제 움직여보기 시작하더니 자, 일행들이 막 이제 와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컴온. 자, 묶여있던 자물쇠를 끊어내고 그제서야 자유의 몸이 된 저 전기 자전거에 휙 올라타더니 그러고는 출발. 저 녀석 좀 타네 웃으면서 일행들도 같이 저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내 전기 자전거였으면 자물쇠를 끊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절도입니다. 지난해 11월이고요. 대구 달서구에서 남성 5명이 30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모두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와중에 또 옆에 있던 차량 손잡이도 잡아당겨보고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아마도 차량 털이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 전기 자전거는요. 제보자 가족이 몸이 좀 불편한데 그 가족이 이용하던 이동수단이기도 했고요. 또 이 제보자가 생활비 벌려고 틈틈이 배달일을 했는데 그때 쓰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생계수단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침 아파트 CCTV 새 걸로 바꾼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서요. 출동한 경찰도 이거 금방 잡겠는데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3개월간 기다렸는데 최근에 이게 미제 사건 등록됐다는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어떤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니 저게 미제 사건 콜드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보하신 분들 너무 답답해서 이 수사 과정을 어떻게 된 건지 정보를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민원을 통해서. 그랬더니 왜 그러는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저 5명이나 되는 절도범들 동선 추적을 한 800m 정도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담당 형사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아파트 CCTV인데 다른 CCTV, 인근에 CCTV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동영상, 영상을 왜 그랬는지 확보를 안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저 5명을 다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금방 미제 사건이라지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 불러 걷어내면 됩니다. 니들 자수 안 하면 말이죠. 유튜브에서 이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빨리 전기자전거 갖다 놓으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견인비 좀 빌려줘요. 아,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보시죠. 누군가가 식당으로 이렇게 들어올락 말락 입구를 빙빙 저렇게 돌고 있어요. 자, 그때 들어옵니다. 저 식당 명함 좀 주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식당 명함을 저렇게 건네죠. 자, 나갔다가 다시 오더니 사장님 차가 견인되는데 견인비 좀 꺼주면 내가 좀 이따 밥값이랑 같이 계산할게요. 사장님 흔쾌히 저렇게 돈을 또 빌려주셔. 택시비까지 얹어가지고 자, 지금 또 택시비까지 저렇게 또 줘. 자, 이 남자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였죠. 사기꾼. 자, 경찰이 이 남성을 어이 아저씨 이렇게 딱 부르니까 가가지고 또 영문도 모르고 또 경찰한테 꾸벅 인사를 하네. 잡혔습니다. 검거됐어요. 자, 박 변호사님, 경찰이 길 가는 사람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거기다 왜 인사를 해 또? 그건 본능적으로 인사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기 범행을 일삼는 사람이죠.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대전 동구 재래시장 근처의 식당인데요. 식당에 들어가서 전화로 예약했던 사람인데 차가 견인돼서 견인비를 좀 빌려주면 나중에 식사하면서 갚겠다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간 다음에 갚지 않는 방식.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지금 3, 4만 원 정도 챙긴 다음에 갚지 않았고 실제로 이게 한 3, 4회 되는 것 같아요. 어허. 똑같은 어떤 수법에 신고가 접수가 되니까 경찰이 접수를 하고 이 사람을 검거하게 됐는데 검거를 해보니까 유사한 전과도 많습니다. 전화번호도 많이 갖고 있었고 식당 전화번호. 동일 피해 당한 식당이 3곳 더 확인이 됐고 이미 이런 상습 사기범으로 구속된 적도 있고요. 지난해 출소했기 때문에 누범 기간 중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차량 지나가자 8연기. 8연기? 자, 길 가던 노인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경사진 언덕을 저렇게 쭉 올라가는데 저 앞에 노인이 역시 오릅니다. 자, 그런데 불박차 노인 옆으로 지나가는데 퍽 뭔가 부딪히는 소리. 아하, 이런 CCTV 화면을 봤더니 아이고 오이 나 죽네 아이고 허리 쑤셔 허리 삭신이 다 쑤셔 하면서 저렇게 나 죽네. 자, 놀란 운전자가 말이죠 바로 뛰쳐나갑니다. 자, 발연기보다 더 억지스럽다는 8연기. 지난 9일 오전이고요. 서울 용산구입니다. 제보자가 골목길을 가다가 저 노인과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내려가서 살펴봤을 때는 저 노인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저 망가진 안경값에 파스값까지 25만 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알겠다, 계좌번호 주셔라 얘기를 해도 없다고 하고요. 그럼 휴대전화번호 알려주셔라 해도 없다고 합니다. 굳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시기에 이때부터 조금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단 보행자를 친 거니까요. 합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후다닥 은행 가서 현금을 뽑아다가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야 이 블랙박스랑 인근 CCTV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다시 보니까 그 왼팔 부딪히는 모습이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접촉사고 난 직후에 보면은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데 아마 이때 안경을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망가졌다는 안경이 실제로 안경 알이랑 태가 안 맞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거의 뭐 왼팔에 자석이 붙은 것처럼. 이거 참 보면 짚는 모습이 보여요. 예. 차에 짚는. 그러니까. 차에 자기가 닿는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블랙박스라든지 CCTV가 활성화되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저런 식의 보험 사기는 꽤 많았고요.
더 문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다쳤다고 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물어주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험 사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한 것 같아요. 걸리죠, 그러면. 저 양반 저 젊었을 땐 또 얼마나 많이 했을 했겠어. 거예요. 아마 저 개인적 생각이네 했을 건데 옛날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영상에 바로 포착이 되고요. 안 저것은 어설프게 해도 안 돼. 안 되죠. 예. 보험 사기죄입니다. 보험 사기죄 처벌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지하철 좌석에 쓱쓱. 지하철 안에서 웬 황당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이곳은 지하철 안인데요. 한 여성이 신발을 벗고 좌석에 딱 양반다리를 하고 착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자기의 짐도 올려두고 한참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있죠. 자, 그런데 옆좌석에 묻은 하얀 액체가 보이십니까? 바로 이 여성이 쓱쓱 묻혀놓은 콧물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흘리지 말아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뿐만이 아니라는 그 참 좋은 문구도 있는데 말이죠. 자, 교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게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인데요. 춘천으로 향하는 그 수도권 지하철 경춘선 열차에다가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뭐 좌식 문화를 갖다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내 호평역쯤 돼서 여성이 갑자기 손으로 코를 풀더니 의자에 닦는 것을 3번, 4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제보자께서 보다 못해서 아니 그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어폰을 듣고 있는 걸 딱 빼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다시 또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행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어폰을 딱 빼고 뭐라고요? 하는 것을 말을 안 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는 알겠어. 그리고 이제 3번째 자기 하던 그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네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 법칙인 그 파레토의 법칙을 우리가 이런 몰상식한 행위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저런 행동의 80%는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전체 인구의 20%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저런 행동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걸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줄은 정말 예, 알겠습니다. 당황했어요. 좋습니다. 예, 다음 또 이어가죠. 구석구석 닦더니 휙휙휙입니다.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자, 일단 만나보시죠. 자, 한 차량이 2차로에 멈춰 섭니다. 자, 그때 운전자가 딱 내리더니 아하, 자, 물티슈를 한 뭉텅이를 들고 보닛 이쪽을 막 쓱쓱쓱쓱 차를 닦기 시작합니다. 아유, 뭐가 저렇게 깔끔하셔. 자, 그런데 물티슈 막 버렸어요, 지금. 자, 조수석 열고 위에도 루프 쪽도 막 닦고 그리고 또 버렸어. 아하, 이런. 자, 일단 마지막까지 기다려. 버리지 않았으면 역시 그거 죽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정말 없는데 이상하게 사건 반장만 보면 세상 이상한 인간들 다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 일은 바로 어제 인천 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일하는 곳이 저 바로 앞이라서 자주 드나드는데 물티슈가 뭐 이상하게 버려져 있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저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평소에도 저기에 뭐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담배꽁초 같은 거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 제보하신 분이 또 광고문 팻말을 세워놓으셨답니다. 여기에 버리면 사건 반장에 제보한다. 아, 진짜요? 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바람에 사건 반장 나오니까 좋으십니까? 보니까 차도 좋은 차인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네, 진짜.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저 차 번호판 저희 다 있어요, 저희한테. 야, 진짜 저희 진짜 유튜브에서 한번 공개할까요, 이거? 빨리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사과하시고 가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먼 친척의 결혼 축의금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이 사연자 어머니께서 오윤성 교수님 아주 열성 팬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의견을 아주 꼭 듣고 싶으시다고 하고요. 일단 그 아버지가 아주 먼 친척 결혼 축의금으로 20만 원이나 보내려고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그 모바일 청첩장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 계좌번호로 축의금 20만 원 좀 송금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사연자도 아무리 봐도 그 신랑 신부 양측 모두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길래 20만 원씩이나 하시려고 하냐 싶어서 여쭤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증조 할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촌수로 따지면 칠촌이래요. 그렇다고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몰랐는데 이 정도면 거의 남 아니냐는 게 사연자랑 사연자 어머니 입장입니다. 게다가 가족 누구도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이 결혼식장에 직접 가진 않을 거여서 솔직히 축의 안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5만 원도 10만 원도 아니라 꼭 20만 원을 보내야겠다 싶니다. 지나가다 마주쳐도 모를 먼 친척인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버지입니다. 이 녀석 이거 띡! 야, 백다혜 너 이 녀석아, 우리 상한백 씨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 7촌이든 8촌이든 우리 상한백 씨는 다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지. 옛날에 그 백제 시절로 올라가서 말이야 그 일대주 할아버지가 의장왕이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는 아니겠구나. 아무튼 다 했어. 군소리 말고 너 빨리 엄마한테 이거 송금하라 그래. 동그라미. 아, 역시 저는 우리 박 변호사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딸이 아빠, 우리가 무슨 해병대야? 아무리 본관이 같아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무려 나랑 칠촌이랑 피가 1리터라도 섞였겠어? 아빠, 그럴 돈 있으면 딸내미한테 돈 좀 써. 진짜 이 인간도 웃겨. 정 그렇게 궁하면 우편으로라도 보내든가. 모바일 청첩장인데 이거 무슨 인심 안 돼. 송금 안 돼. X. 자, 일단 교수님부터 갈게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 들은 그 친척 관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조 할머니 여동생 아들의 아들. 이게 뭐 칠촌인지 저는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같은 한민족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저분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갖다 반드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예컨대 이전에 증조 할머니의 여동생이 자기가 어렸을 때 물에 빠졌는데 자기 목숨을 구해줬다든지 그런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은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00만 원 줘야죠. 20만 원이 아니라 그건 50만 원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상암 백씨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면서 그런 백씨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없죠. 저도 알고 있는데 뭐 고려시대 따지고 이렇게 된다면 글쎄 저런 식으로 친척들을 다 챙기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가정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부조금을 갖다가 그 어떤 축의금을 갖다가 보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꼭 물어보십시오. 왜 20만 원을 갖다가 보내야 되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글쎄요, 우리 지금 친족의 범위가요. 일단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증조 할머니의 여동생이면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결혼하는 바람에 엮인 거잖아요. 예. 인척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인척은 사촌까지만 친족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좀 남이네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가족들, 친척도 생기는 거를 아직까지도 굉장히 프라이드로 여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걸 아는데 그래도 너무 멉니다. 그분한테 설명드리세요. 제발 저기 사건 반장의 변호사가 거기 우리 친족 아니래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의 진정성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온갖 경조사를 다 챙기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애매하면 뭐 본인 금액이 있을 거예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애매하면 가는 게 맞는데 아버지가 지금 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0이나 뭐 5가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게 7촌이든 뭐 9촌이든 남이든 간에 친구 또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전 사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사연을 더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아버지 무조건 왜 7촌한테 20만 원 하십니까?
이거는 좀 아버지 결정할 부분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제 나름대로의 돈은 있습니다. 예컨대 양원보, 앵커 100만 원. 아니요, 그렇게 제 금액이 있어요. 얼굴 딱 보면 금액이 떠올라요. 근데 만약 옆에서 왜 양원보한테 50만 원 하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강요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자,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의견 제가 잠깐 봤는데 모바일 청첩장일 때는 무조건 3만 원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이건 남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일단 김JH님 그럼 뭐 사촌이면 200만 원 하시겠네요 하셨고요. 카페님 5만 원만 보내세요 5만 원만 하셨습니다. 아추님 그 돈으로 가족 외식하셔요 하셨는데요. 새벽님은 그래도 형편 되시면 그냥 주셔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남 완도 사시는 강미경 여사님 보고 계시죠?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지난 10일 강아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어떤 흰색 차가 저렇게 있더랍니다. 뭐지 하고 보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어떤 여성이 우리 집 빌라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주 자연스럽게 김치 찌꺼기를 확 버리더라는 거죠. 저기요. 혹시 우리 빌라 사세요? 했더니 저희 친정엄마 살아요 하더래요. 그럼 몇 호 사시는데요? 전화 좀 해보세요 했더니 아니 그걸 당신이 왜 이렇게 묻는데 소리 팍 지르면서 냅다 차에 올라서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 12일 월요일 전남 완도 가용리 모 빌라 앞 음식물 쓰레기 투척하고 간 당신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라고 하셨어요. 헬스케어 로봇을 만든다고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철학인 인간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로봇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던 겁니다. That's it. Healthcare robot, body friend. 수많은 멀티비타민 중 대한민국 1등 고려온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춰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좋은 원료로 하나를 대한민국 1등 멀티비타민 이젠 고려온단입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탁구 게임을 하던 이강인 선수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고참급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의 명단 제외를 요청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선수단 내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축구 얘기를 사건반장에서 사건으로 다룰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오후에 속보가 있었죠. 국가대표 축구팀 이끌었던 클린스만 감독 거취에 관해서 축구협회 이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회의 끝나고 나서 브리핑 내용 잠깐 먼저 보고 가시죠.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오늘 논의 내용은 협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렇게 건의를 받으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렸고요. 여기에서 이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경질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인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도 들었는데요. 일단 선수단 관리도 내부 발등이나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좀 미숙했고 팀의 규율 제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국민적인 관심 측면에서도 그게 이유가 됐다는 얘기도 전해졌습니다. 또 근무 태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더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화상으로 여기에 1시간 정도 참석하고 퇴장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위원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온 게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이강인, 손흥민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변명했다고 전해진 내용도 있고요. 또 클린스만 감독이 실패는 아니다, 성공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혼자 다 하고 있어. 남 탓, 그것 더군다나 선수를 탓. 선수도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축구 팬들이 아니시더라도 이거 전술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상강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요르단전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웠다는 거고 또 경기 지고 나서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고요. 제가 가장 이해 안 갔던 건
왜 축구 감독이 재택근무를 자꾸 하시려고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참 미국 집이에요, 저기. 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저것도 원래 우리 축구협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도 없이 미국에 가버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불화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도 영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혹시 그러면 이 클린스만 경질론 막으려고 일부러 흘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고 아닌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야 그러면은 요르단전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았던 게 감독 잘못이 아니라 우리 팀 내부 갈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목소리는 야 선수로 관리 또 못한 거네. 오히려 클린스만 더 못했네. 이런 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제가 우윤성 교수님한테 축구 얘기를 여쭤볼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자 일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경질을 건의했으면 대한축구협회장 이제 사실상 뭐 선택의 여지 없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전력강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 내용을 이 협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협회는 지금 빨리 거치 여부를 갖다 결정하겠다 해서 뭐 한 일주일 이내에 이번 주 내에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사실 유임의 무게를 두고 있었던 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마땅한 어떤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한 발 물러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이 감독을 물러나게 하려면 이 클린스만하고 이 계약을 맺을 때 많게는 지금 추정컨대 위약금을 한 100억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측이 있다는데요. 글쎄 계약을 어떻게 맺었길래 이게 100억이라는 것이 애 이름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저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만 히딩크 감독이 참 그립네요. 그러니까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 위약금 정몽규 회장 사비로 줘라, 사재로 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박지훈 변호사님이 또 이 프로야구 선수들 그거 뭐라 그러죠? 에이전트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거 아주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이건 뭐 축구지만. 축구 잘 모르긴 한데 자, 이 사건을 좀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4강전 요르단전 하기 전날 저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저녁 식사 이후에 약간 팀의 단합을 위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좀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고참 선수 한 명이 야 놀러 왔냐? 전지훈련 왔냐? 경기 좀 집중하자라고 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니 저녁에 쉬는 시간 탁구 치는 게 뭐 잘못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과정에서 손흥민 이제 주장 선수가 이강인 선수 멱살을 잡았고 몸싸움이 좀 일어났다라고 하고요. 보도에 따르면 뭐 목덜미 잡자 이강인 선수가 주먹을 날렸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보도만 그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엉켰고요. 말리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옷에 걸렸고 그때 꺾여서 탈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선수단 내부 불화가 이전부터 있었다. 지금 탈구된 그때 그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예전부터 좀 안에서 부글부글 하던 게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왜 저렇게 축구를 갖다가 이게 패스 같은 게 연결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복수의 축구 대표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고창급 선수들이 사실 이 이강인 선수 이름이 자주 이제 오르락거리는데 이 돌발 행동에 상당히 지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팀워크를 갖다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전혀 이제 협조를 안 했다 이런 그 여론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팀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화를 가라앉히고 이강인 선수한테 찾아가서 내일 경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고 뭐 이강인도 거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일부 고참 선수들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강인 선수의 그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이 준결승 당일 그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서 이강인을 선발해서 제외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감독은 사실은 그때 좀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이강인 선수를 그대로 선발로 기용을 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이강인 선수를 갖다가 선발해서 제외시켰다가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는 그런 용병수를 사용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 경기 당일로 이렇게 역순해서 가보면 아, 그래서 그랬나 하는 장면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전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는 게 골은 고사하고 유효 슈팅조차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 참패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경기를 다시 복귀를 해보니까 경기 기록에 손흥민 선수가 요르단전에서 제일 많이 패스를 한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여전히 맞았습니다. 34차례 중에 10번을 패스를 했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패스를 경기 중에 50번이 넘게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 한 건 딱 3번이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숫자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8강 때 12개를 했는데 딱 3번 패스를 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격의 핵심인데 두 사람이 이게 손발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객관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왜 많은 국민들 철렁하게 만든 말이 있었죠. 앞으로 대표팀 계속할 수도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다. 이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라는 추정들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이강인 선수 좋아하시는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 너무 이강인 선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또 오늘 이강인 선수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탁구는 항상 쳤다. 네, 이강인 선수 측 입장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분쟁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위를 설명하기보단 사과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그렇지만 오늘 뭐 디스패치발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칠 때 고참급 선수들도 같이 있었고 탁구는 이날이 아니라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법률 대리인 측은요.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이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다. 그래서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조만간 SNS 같은 수단으로 직접 나서서 어떤 경위 같은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 맨유 전 감독이죠. 알렉스 퍼거슨 경.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좋은 말을 했는데 말이죠. 개인 경기가 아니잖아요. 단체 경기입니다. 매우 당연한 얘기고요. 암만 한 명이 잘한다 해서 이길 수 없는 게 이런 축구라든지 단체 경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개인적 갈등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자체가 결국 뭐 누구 잘잘못 따지기 전에 좀 우리 패배로 기결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클린스만 잘못은 좀 따져도 될 것 같아요. 있죠. 감독이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책임이거든요. 직책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감독도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 속보가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국제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태국으로 달아났던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냐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선고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자, 일단 이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게 지난해 10월 23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도로에 사람 쓰러져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요. 충남 아산의 한 도로 갓길에서 3시간째 방치돼 있던 70살 택시기사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택시기사 살해범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이용했던 마지막 승객 40대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이 광주광역시에서 자정쯤에 택시를 잡아 탔고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충남 아산쯤에서 소변이 마렵다면서 차를 멈추게 했는데 그 뒤에 이 택시기사의 목을 졸랐고요. 밖으로 달아나니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에는 목을 테이프로 감아서 방치하고 금품을 훔친 뒤에 그 택시를 몰고 인천공항으로 달아났습니다. 또 이 와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도 알아내서요. 공항에서 이 택시기사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2,000만 원으로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국제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공항에서 붙잡혀서 결국 국내 송환이 됐습니다. 자, 숨진 택시기사 고인은 일흔살이셨습니다. 손주의 손에 용돈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려고 그 새벽에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자,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장거리 손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자, 그런데 그날 돌아가신 겁니다. 교수님. 저기 이제 이 택시 기사를 저렇게 살인한 그 범행 동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범행 동기가 자기 그 결혼 자금을 갖다가
마련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저간의 사정을 보니까 이미 이제 그 태국 여성과 혼인 신고는 하고 난 이후에 태국에서 이제 결혼식을 갖다가 이렇게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이 결혼 비용이 지금 그 태국에서는 남성이 여성하고 결혼을 하려면 거기에서 신소이라고 하는 지참금을 내는데 그게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신랑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소위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것이 이 택시 70살 된 이 택시 기사분을 갖다가 피해자로 자기가 삼으면서 이 사람이 이전에 택시 기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택시 기사라는 거죠. 같은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분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 살인을 한 것인데, 자기는 새로운 가정을 갖다가 꾸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가정을 갖다가 철저히 파괴하는 것은 정말 극단적인 이의적 발상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살인자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자,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출국 시간은 다가오고 지참금은 내야 되겠고 에라 모르겠다. 광주에서 인천공항 올라가면서 해결하자. 이러면서 이 짓을 벌인 거예요. 자, 저자 때문에 말이죠. 이 남편을 잃은, 가장을 잃은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가족분들이 재판장 허락을 얻어서 결심공판에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를 말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왜 죽였냐, 착한 내 남편을. 돈만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내 남편 죽였으니 저 사람도 사형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저는 큰딸의 발언, 이 얘기가 정말 가슴 아프게 와닿는 게, 이 처음에 택시기사분을 기절시켰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숨을 못 쉬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시신을 인도받았는데 얼굴에 그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이 유족들의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상황이었겠어요. 나중에 이자가 최후 진술하면서 뭐 용서해달라고 무릎도 꿇고 그랬다고 하는데, 용서 필요 없다고, 사과 필요 없다고 반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무릎을 꿇었다는데 박 변호사님, 네. 퍽이나 그게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겠어요? 그렇죠. 이제 최후 진술 또 최후 변론 과정에서 이게 뭐 처음부터 뭐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뭔가 결혼 지참금 그런 자금의 부담이 있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최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변론하고 최후 진술을 한 걸로 보이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범행 직후에 태국에서 출국해가지고 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아직까지 유가족한테 용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됐을 때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겁니까? 돈이 필요해서 택시기사를 그렇게 살해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택시기사를 노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 없습니다. 범행 도구는 미리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택시 자, 계획 범죄는 아니었다는 얘기 같은데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우발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범행 전날 테이프하고 장갑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택시에 탄 그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택시 강도를 검색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겨운 게, 범죄만 발생하면 이게 우발이냐 계획이냐 이 약방의 감초처럼 얘기가 되는데, 계획은 1분, 3분 전에만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계획이죠. 또 하나는 살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강도살인죄보다는 죄가 가벼운 강도치사죄를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남성이 택시기사에게 너 죽을래 차에 탈래 이렇게 소리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요. 이 70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의식을 갖다가 잃은 이 택시 기사의 목을 졸랐다.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거는 경부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또 의식을 잃게 만들고 난 이후에 목을 조르고 장시간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살인 의도가 없는 것이냐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거는 전형적인 계획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검찰은 저자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요? 자, 재판부 이게 사실은 뭐 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공소 사실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고 나이 등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식 비용하고 지참금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 미리 계획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이 피해자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테이프로 감아서 방치해서 달아나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유족은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저 인간 사형 선고 나야 한다고 계속 빌고 비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징역 30년 말이 됩니까? 이게 유족분들의 말씀이었어요. 네, 선고가 나니까 일어나서 소리치면서 저렇게 울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데 왜 사형시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원통한 마음에 그 살해범 쪽으로 소리치면서 뛰어들어가려다 제지당하기도 하고 결국 밖으로 끌려나갔는데 밖에서도 한동안 눈물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지난달부터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 왔는데요. 결국 주민들 사이에선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는 거를 또 같이 나가신다고 해. 불편하게 세워놓는데 나도 주민인데 왜? 그러니까 왜? 나도 주민이라고.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이 됐다는 남성. 대체 이 아파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부산에 사시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부산에서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난립니다. 부산. 예. 주차 빌런 때문에. 맞습니다. 지난달 25일 이 제보자가 살고 있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웬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고 이런. 안에는 운전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끝이 아니었고요. 1월 29일 그리고 바로 어제인 10월 14일에도 차량을 이용해서 저렇게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렸던 겁니다. 차 2대를 이용해서 막은 적도 있었고요.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이 차주는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결국 3번 다 경찰이 출동했고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차만 4대가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차를 뺐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제보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황만 3번이고요. 뭐 다른 보도에서는 4번까지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차장 입구 양방향을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차 빼! 못 빼! 이러면서 계속 대치를 하면서 격한 언쟁이 오갔다는데요. 당시 실제 상황 들어보시죠. 나도 열받는다고. 왜 열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도 해서 열받는다고. 종이 아줌마. 뭐가 있는데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종이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뭐가 좋냐고. 왜 뭐가 좋냐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도록 하는 나는 안 불편하나? 그러니까 왜 불편해? 나는 안 불편하냐고? 목소리 높여. 달라 지금. 소리 질러. 내가 바꿔. 소리 지르냐고 지금 당신들이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내가 뭘 그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래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래 잘못했어? 뭘 그렇게 잘못했기나 통로 주차를 법적으로 아파트 규약으로 하지 말했는데 아줌마. 못하게 하잖아. 내가 뭘 그래 잘못했어 내가? 통로 주차 한 게 잘못이다. 제대로 말씀하시네. 통로 주차한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도 거슬러 가서 이 통로 주차 때문에 입주민 한 사람이 입차 금지를 당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계속 통로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3번을 적발한 후에 입차 금지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화면에 보시는 차량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벤츠,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다 좋은 차들입니다. 예. 이 세 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공통점이 주차를 너무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통로에 세우거나 지금도 통로죠. 예. 아니면 주차선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띡 삐져나왔어. 저렇게 삐져나오게 세우거나 아까 이렇게 사선으로 세운 사진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저 세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에 입차 금지를 당한 그 입주민 있지 않습니까? 그 입주민 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사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모두가 아는 유명 인사, 물론 안 좋은 쪽으로 공공의 적. 도대체 누굴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자 셋, 차량 셋. 오 교수님. 이 세대의 어떤 차량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러면 이 남자 3명이 차량 3대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입주민이 아니고 방문 차량이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주차비를 내지 않죠. 그래서 이 제보자에 따르면 혹시 주차비 안 내려고 꼼수 쓴 게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차량 이제 모두 주차 등록을 갖다가 안 했다라고 하면서 한 달에 3대를 등록하면 그쪽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저렇게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주차장도 상당히 뭐 빡빡한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편인데 그래서 저런 행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아파트 측에서는 벌금 고지와 함께 3대 차량 모두 입차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그렇다면 남자 셋, 차량 셋,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제보자분의 얘기 더 들어보시죠. 유리창 안쪽에 대시보드 이런 데다가 자기들 문신한 거 그 사진, 스티커 사진, 인생 네컷? 그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입주민분들이 가지가지 한다고. 거기에 이제 스티커 사진 같은 게 자기들 문신하고 막 자랑으로 찍은 거, 그런 거 올려져 있어가지고 입주민들이 자기들 무서우니 건들지 마라 뭐 이런 뜻인가. 자, 들으신 것처럼 네.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문신 사진, 저희가 말이죠. 어지간하면 진짜 문신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인간들이 꼭 물론 주장입니다만 건들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제 좀 인식이 되게 보이는데요. 아마 30대부터 한 40대 정도 되는 3명인데 같이 거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족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새 차량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특히 제네시스 차주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부터 아파트에서 경적 크게 울리면서 경비원한테 욕하는 모습도 많이 봤었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아니 무슨 사람이길래 저렇게 시끄럽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 아파트 그 제네시스 대시보드에 문신했던 거 자기 사진 올려놨는 거예요. 아마 나 좀 건드리지 말라. 나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문제가 또 있었어요. 네, 지난 1월 초에 한 입주민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가 새벽 2시 40분쯤에 주차장에 갔는데요.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실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차인지 보니까 벤츠 차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이 차주한테 여기가 화장실이냐 물었는데 벤츠 차주는 급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 주차장 입구 가로막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이었거든요. 근데도 이 차주는 그때부터 이미 유명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댓글에 입주민들이 나 그 사람 누군지 알겠다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차 등록도 안 돼 있고 경적 울리면서 주차장 들어오는 차량 아닌가요?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그렇게 급하면 본인 차에 실례하시던지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 사람들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교수님 뭐가 됐든 확실한 거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런 행동을 장기간 하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제로 저런 그 주차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통상 저희가 도로가 아니고 사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견인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과태료, 벌금을 갖다가 먹이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없으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데 실제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불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주차 문제와 관련돼서 저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형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즉시성과 확실성, 엄격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만 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사실 아까 제보자가 1,700명의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 자, 지금 입차 금지를 시키니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이제는 앞에 차를 꼬리물기를 해가지고 번호판이 인식이 안 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1,700세대가 지금 막 진짜 돌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양 변호사님이 좀 해법 좀 알려주세요 좀.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너무 심각한 나머지 경찰에서도 이제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뭐 선례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 간혹 이렇게 잊을만한 아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얘기가 뉴스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안 좋은 것도 사람들이 배워요. 아, 맞다. 안 좋은 것도 저렇게 해도 또 잘 못 치운다더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빙고. 예. 아이. 그래서 제발 이번에 부산경찰 측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좀 잘 적용을 해서 이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전국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본 로또 1등. 그 행운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면 뭐 하실 건가요? 가족들에게도 얼마쯤 돈 떼어주실 생각이신가요? 2007년 어느 토요일 전북 정읍에 살던 이모 씨는 몇 번이나 이 숫자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상상만 해본 그 로또 1등이요, 현실이 됐던 겁니다. 세금을 떼고도 12억 원을 손에 쥔 이 씨. 우선 세 형제들에게 1억 5천씩 나눠주고요. 가까운 친척도 도와주고요. 남은 돈으로는 정육식당을 열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해봅니다. 그렇게 꿈만 같던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12년 뒤 한 전통시장에 이 씨는 흉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일장춘몽 로또 1등입니다. 자, 로또 당첨. 아, 그것도 1등.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모든 직장인들이 로또 사면 막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무려 20억이 넘는 당첨금. 2007년 행운을 거머쥐었던 남성 어땠는지 시작을 해보죠. 네, 그날의 행운의 주인공은 전북 정읍에 살던 한 남성 이모 씨였습니다. 당시에는 40대였고요. 전주에서 구입한 로또가 당첨이 됐던 겁니다. 그 당시 당첨금이 무려 17억 원이었습니다. 세금 떼고 받으니까 12억 3천이었고요. 거저 생긴 12억이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그중에 4억 5천가량을 형제들이랑 나누기로 선택을 합니다. 특히 8살, 9살 어린 남동생한테도 집 사는데 보태라면서 1억 5천가량을 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작은아버지에게도 4천가량을 줬고요. 이렇게 친척까지 챙겼습니다. 이렇게 가족에게 나눠준 돈만 총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 12억 중에 5억을 가족들한테 나눠줬고, 그럼 남은 돈으로 뭘 했습니까? 남은 돈이 이제 7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일부를 투자해서 정읍에 정육 식당을 차려서 처음에는 장사가 상당히 잘 돼서 손님이 많이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이 늘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또 어떨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어떤 해에는 수해 피해까지 입어가지고 크게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약 한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워졌다라고 하니까 초반에는 상당히 어떤 그 무지갯빛 행운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현실은 엄혹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갑니다. 자, 그럼 당첨금을 나눠줬던 형제들, 그 가족들한테 이제는 좀 도움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8살 어린 남동생에게 1억 5천만 원을 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동생이 거기에 자기 돈을 덧해서 집을 샀던 겁니다. 근데 형이 어려워서 이제 손을 내미니까 아, 좋다.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해서 4,7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형에게 건넸는데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식당 운영이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폐업 위기에 밀렸다고 합니다. 아, 형제들 간에 이렇게 돈 문제가 엮이기 시작하면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의의가 상하죠. 자, 사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대출이자가 월 한 25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것을 못 내게 되니까 25만 원을 오늘 동생이 대신 내주는 걸로 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내고 나면 자기가 이제 갚아주는 방식인데 문제는 그 담보를 동생 집으로 지금 해가지고 은행 빚 독촉 자체가 동생한테 지금 가는 걸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두 사람 형제는 계속 싸웠던 적이 많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2019년 10월 11일인데 오전에 전화로 심하게 다퉜습니다. 동생이 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당신 양아치다. 이런 나쁜 말이죠. 형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이 씨 얘기 듣고 아주 극분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든 당첨금을 줬던 형이지만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동생 자기를 되게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니까
양아치다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군요. 네, 그 말 들은 형인 이 씨도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하던 게 정육식당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흉기가 있었는데 그 흉기 2자루를 모자에 싸서 챙깁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집에다가 차를 대놓고 택시를 잡은 뒤에 동생이 그 전주 시내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로 향합니다. 당시 이 씨는 맥주 6병 그리고 동동주를 한 주 전자 이렇게 마셔서 만취 상태였습니다. 가게로 찾아가서요. 일단 준비된 흉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이 씨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한테 뭐 양아치가 뭐냐,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렇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아, 좀 불안합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흉기를 들고 간 형, 그리고 욕을 한 동생, 거기다가 이제 술을 마셨다. 이게 좀 별로 조짐이 좋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형이 그렇게 하니까 동생도 8살 어린 동생이 만만치 않게 화가 나서 형에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웃옷을 갖다 배 위로 올리면서 내 배를 긁어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양아치 같은 놈, 찌르지도 못할 거 칼을 뭐하러 여기 가져왔느냐 라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순간 바로 이 씨가 바닥에 있던 흉기 한 자루를 집어서 목과 어깨 등을 수차례 공격을 해서 결국 이제 동생을 살해하고 말았는데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자학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약간의 피해자 촉진도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12억 로또 1등에 당첨이 되고 인심 좋게 형제들한테 1억 5천씩 나눠준 형이 이제 뭐 살림이 정말 궁핍해지면서 25만 원 때문에 뭐 이렇게 격한 말이 오가다 동생을 저렇게 살해하고 말했습니다. 동생한테 2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중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둘째의 인형을 좀 갈기갈기 흉기로 찢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항의하면서 나를 찔러라고 이렇게 막아섰다라고 하고요. 당시 첫째는 가게에 없었다고 하고 아내하고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가게에 있었고 그것을 이제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생 딸하고 이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가 수시로 영상통화하면서 정말 각별한 사이였는데 멀리서나마 아버지가 숨지는 모습을 계속 봤고 그래서 심각한 트라우마도 호소했고요. 아내 역시 뛰어나와서 남편 지혈까지 하다가 사망하게 된 거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이런 참극이 가족 간에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게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 사건에 또 하나의 숨겨진 이면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이 대출을 받고 운영이 어려웠던 게 가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아니에요. 12억 원이 넘는 돈을 가졌는데 그중에 5억가량을 가족들에게 주고 한 3억 원 정도를 어느 정도 돈을 또 들여가지고 이 식당을 차렸던 거고 7억이 남았잖아요. 예. 이거 상당 부분을 주변에서 뭐 친구들이 찾아와서 로또 당첨됐다니까 이래서 어렵고 뭐 집이 이래서 어렵고 다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을 또 못 받고 떼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집에 뭐 자기 아내한테도 말을 못하고 뭐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아까 그 동생네 집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가게 때문에 대출받은 게 아니라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담보대출 받은 걸 가지고 4,700만 원 대출받았는데 100만 원 자기 쓰고 나머지 4,600만 원은 친구한테 빌려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빚에 쪼들렸던 거고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변에서는 남의 부탁 거절 안 한다고 호인이라고 불렸는데 글쎄 이걸 호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 어떤 분들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니까 호인이 아니라 호구다. 이게 참 저는 이분의 어떤 진정성, 그 선함 같은 건 의심하고 싶진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일단 이 씨는 그 동생에 대해서 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도 범행 뒤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정육식당에서부터 흉기 챙겨서 집으로 가서 또 택시 갈아타고 이런 꽤 긴 이동 시간 동안 범행 계획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또 동생을 해치고 난 이후에도 어떤 구조하려는 모습이 없었고요. 계속 자신의 어떤 화를 이기지 못해서 계속 동생을 해치려 하고 내가 오늘 저 자식 죽이려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어떤 폭력적인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술 마시고 자신의 어떤 아내와 아이들 폭행한 전력도 있고요. 폭력 관련된 전과도 2회가 있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 네, 일단 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게 과연 우발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좀 다툼이 있었고요. 1심 법원에서는 우발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운전해서 한 15km 정도를 갔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가 동생을 해치하겠다라는 얘기를
이 직전에 했다라는 거고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역 15년 선고를 했었는데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이 깎입니다. 항소심에서는 9년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상황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동생의 어떻게 보면 급소 부위를 노렸던 게 아니고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뒤엉키는 바람에 잘못해서 이제 그런 어떤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우발 범행을 인정해 징역 9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봤더니 이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 불원서도 재판부에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이게 그렇습니다. 이 로또 당첨되고 꼭 이렇게 주변에 소문이 나면 꼭 이렇게 그냥 날파리들이 이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야 뭐 이분이 그냥 다 나눠준 거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 주변 지인들 아유 이게 참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한 경찰관은 로또 1등 당첨되고 자기 그 사무실에 있는 분들에게 딱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이민을 가버렸다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실제 외국에서도 이 복권에 당첨되고 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결과 행복해질 가능성보다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옛부터 생각지도 못한 그 거금이 들어오면 거기에 불행이 묻어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의도는 좋았지만은 결과는 상당히 비극적인 결말로 종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 간에 돈 거래가 자주 이렇게 있다 보면 거기에서 우애가 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 그 사건을 두고 좀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국내나 외국이나 제가 뭘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 때문에 뭐 복권 당첨되면 꼭 불행해진다 이렇게들 아시는데 대부분의 1등 당첨자들은 행복하게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태국으로 가보시죠. 잘 달리던 흰색 차가 돌연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회전합니다. 뒤따르던 차 역시도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는데요. 사고를 피하려던 이 트럭, 아예 중앙분리대를 밟고 돌진해서 앞자를 쿵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트럭 짐칸엔 사람들도 타고 있는 모습이죠. 트럭이 들이받은 차량에선 어린아이의 비명도 들려왔습니다.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ไม่เป็นไรลูกไม่เป็นไรไม่เป็นไรลูก 네, 사고의 원인은 바로 도로에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요. 사고가 난 차선 가운데 쪽으로 윤기가 흐르는 진한 선 하나가 있죠. 저게 기름이었습니다.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알 수 없는 기름이 도로에 뿌려졌고 이 기름 때문에 타이어가 쭉 미끄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고로 차량 6대가 연달아 부딪혔고요. 차에 타고 있던 어린 딸 역시도 부상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누가 흘리고 갔어?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아주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고 수습에 나섰고요. 2차 사고 막기 위해서 이 도로 위에 흐른 기름을 싹 청소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8명의 사람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도 보이고요. 뭐라고? 아예 줄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매달려 있는 높이 무려 36m였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이들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요. 그저 몸에 연결된 줄 하나에 의지한 채로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저러고 있어요? 이곳은 중국의 유명 관광지인데요. 출렁다리를 건너거나 외줄타기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도 외줄타기 체험에 나섰고요. 장난친다면서 발을 구르고 또 외줄을 흔들다가 그만 이런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위험한 체험인 만큼 다행히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떨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허겁지겁 뛰어가서 한 명씩 구조에 나섰고요. 8명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당국은 재발 방지 또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이 체험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사탕수수를 한가득 실은 트럭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번지는데요. 사탕수수가 바짝 마른 탓에 불은 점점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물을 뿌려보지만 이게 이미 깊숙한 곳까지 불이 번져 있어서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장비까지 동원해 트럭에 실렸던 사탕수수를 전부 다 내린 다음 도로를 진압해야 했습니다. 어쩌다 저기 불이 붙었을까요? 자, CCTV에 범인이 딱 포착됐습니다. 바로 이 꼬마, 이 농장 주인의 조카였습니다. 라이터를 가지고 저 트럭 밑에서 놀다가 그만 불이 화르르 붙고 말았던 건데요. 그 찰나의 장난으로 우리가 1시간이 넘도록 가족들은 불이 붙은 사탕수수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또 사탕수수 역시 물론 모두 다 폐기해야 했습니다. 농장 주인 아들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조카여서. 글쎄요. 그나마 다행인 건 화재가 더 번지진 않았고요. 또 다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아이를 못 본 우리가 잘못이라면서 혼낼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 역시 아이들에게는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주인 조카 예뻐했나 봐요. 다음은 인도로 가보시죠. 오토바이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오토바이 2대 무슨 일인지 서로 뒤엉켜서 넘어지는데요. 여성은 크게 다쳤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여성과 함께 탔던 남성은 벌떡 일어나 부딪힌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뭐 사고 처리라도 하고 가야 할 텐데 붙잡힌 운전자가 도망치러 갑니다. 자, 남성은 끈질기게 운전자를 잡아챘고요. 옷도 다 찢겨나갔고 거기에 막 등짝 스매시까지 찰싹찰싹 막 쥐잡듯이 때려잡는데요. 아픈 사람한테 왜 저래? 그러게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저 운전자가 소매치기범이었습니다. 잘했네. 그러니까 여성의 지갑을 훔쳐서 달아나려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둘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든 잡아들어야 했는데 근데 끝내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유, 저 스쿠터로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더 화가 나는 건 이 소매치기범이 그냥 달아나지 않고 다시 현장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지갑을 챙겨갔답니다. 세상에. 게다가 지갑을 마치 돌려주기를 할 것처럼 손을 뻗었다가 놀리기만 하고 그냥 휙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뺏긴 돈도 돈이지만 이 사고로 저 여성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큰 수술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소매치기범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인근 CCTV로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고양이 한 마리가 어딘가에 들어앉아서 눈을 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데요. 어디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곳 다름이 아닌 차량 배기구였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날씨에 따뜻한 곳을 찾으려고 했던 걸까요? 차 하단에 쏙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몸이 딱 껴버렸던 건지 몇 날 며칠을 나오질 못하다가 정비소에 맡겨진 바로 이날 다행히도 발견이 됐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 정비소 직원은 차 부품을 조심히 풀었고요. 그 부품들 사이에서 고양이가 저렇게 푸니까요. 곧 빠져나옵니다. 저 고양이도 긴장이 풀렸는지요. 그제서야 목 놓아서 우는 모습입니다. 이 구조된 고양이는 목에 작은 상처 난 거 외에는 다행히 건강했다고 하고요.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져서 보호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고양이들이 날 추울 때 그리고 몸이 너무 유연하다 보니까 차량 이 보닛 안에 그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별로 하실 말씀 없죠? 네. 고양이 미야옹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애드립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무슨 말씀 모르고 계세요 지금.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